신백훈 정의각당의 구아리 앵커입니다. 공산 위기에 나라 구한다는 이름입니다. 애국 교수들이 사관의 심정, 고발인 심정으로 젖을 출판한 문재인 흑서 이 책은 전국민 3회 이상 필독과 전 가정에 소장해야 할 도서입니다. 제12편 정기의 교수의 글입니다. 기록을 조작하는 문재인 정권 편어입니다. 특히 정기의 교수는 국가기록물 관리 분야 전문가이십니다. 10권 이상 구입 증정하기 운동 중입니다. 나라 살리는데 동참 바랍니다. 신백훈 박사는 저자별 글을 낭독하고 동영상 올리고 있습니다. 시청과 전파하시어 나라를 구합시다. 네, 문재인 흑서 이번에는 12번째 편, 12편 정기애 교수님의 대한민국 아카이브에는 대한민국이 없다. 대한민국 아카이브에는 대한민국이 없다. 정기애 숙명여대 교수님께서 전 국가기록원의 아주 부장으로 근무를 한 경력이 있습니다. 아카이브, 좀 저도 이 책을 보면서 아카이브란 말을 알게 됐습니다. 우선 먼저 아카이브 우리 교수님께서 여기 줄을 달아주셨습니다. 자, 이걸 그대로 읽겠습니다. 아카이브란 보존 기록관이라 불리며 개인이나 조직이 사적 혹은 공적으로 생산하거나 접수한 기록 중에서 보존할 가치가 있거나 증거로서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 선별된 연구 보존 기록을 전문적으로 보존하는 조직 또는 이를 위한 시설 및 장소를 말한다. 사전에 나온 거 그랬습니다. 이게 중요한가입니까? 이게 우리가 또 조선의 왕조실록은 얼마나 세계적으로 자랑하는 기록물이었습니까? 그런 대한민국에 우리 문재인이가 어떻게나 난장판을 쳤는지 우리 정말 정기애 교수님 글로서 한번 보겠습니다. 인간의 기억 공간 아카이브의 두 얼굴. 기록의 역사는 인류 문명의 역사와 맥을 같이 한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일으킨 수메르인들은 기원전 약 3000년대 말기부터 점토판에 세무, 급여, 군대의 식량 배급 등 지배 계층의 통치와 재산권 유지를 위해 기록하였다. 그리스 로마 시대에도 역시 신전에 에라리움이라는 아카이브를 설치하여 기록을 특권층이 통치 수단으로 운영하였다. 기록이 특권층에게 독점된 것은 중세시대도 마찬가지였는데 이는 움베르토 에코의 장미의 여름이라는 소설에 잘 묘사되어 있다. 당시 역사적 기록에 충실한 이 소설은 수도원 내 도서관에서 일어나는 살인사건을 통해 자신의 신념을 위해 정보를 독점하고 살인도 불사하는 인간의 왜곡된 신앙관과 중세시대의 사회상을 잘 보여준다. 성경은 금속활자가 발명되어 대량 인쇄가 가능해지기 전까지 종교 지도자에게만 접근이 허용되었다. 참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이렇게 낭독을 하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참 머릿속에 잘 들어옵니다. 집중되고 아카이브란 말도 확실히 알게 되고 그렇습니다. 기록의 민주주의가 마침내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1789년 프랑스 대혁명 이후이다. 당시 프랑스는 소수의 권력 그룹인 성직자와 귀족이 전체 토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부와 명예는 물론이고 면세 혜택 등 사회적 권력을 독점하고 있었다. 반면에 당시 농노 신분이던 평민은 무거운 세금과 노동을 부담해야 했는데 이렇게 오랫동안의 불합리한 사회 체제는 결국 민중 반란으로 이어졌고 프랑스 제헌의회는 기존의 영주제와 농노제 폐지를 선언하기에 이른다. 그런데 그러한 사회적 대변력이 기초작업이 아카이브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처음 좋은 글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정기애 교수님 덕분에. 당시 개헌의회는 세계 최초의 공공성에 기반한 국립 아카이브, 즉 국립기록보존소를 설립했는데 오늘날 이곳에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왕궁이 수도원 등 귀족들이 독점적 권력 유지를 위해 존재하던 토지대장, 농노, 제약문건 등의 기록을 수거하여 공공차원의 통합관리를 시작하면서 비로소 일반 국민에게 기록에 대한 열람권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기록의 접근권 확대는 곧 국민이 알 권리 확대를 의미하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확대로 이어졌다. 이처럼 아카이브에는 지배하고 쟁취하려는 인간의 욕망과 동시에 자유와 평등을 추구하는
고열난 정신이 끊임없이 부딪히고 갈등하는 과정이 그대로 당긴다. 아카이브의 기록들은 그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살아온 시간이며 후손들에게 어떤 경험과 기억을 남기고 전승할 것인가를 결정한 결과물이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는 말이 있다. 이 말에는 후손들에게 승자의 경험을 남기고 투쟁의 정당성을 남기겠다는 인간의 의지가 담겨있다. 인류는 자신들이 추구하는 이념과 체제에 기반하여 경험한 바를 선별하여 축적해왔다. 대한민국이 없는 대한민국 아카이브 프로파간다의 배경. 고대 및 중세 사회가 그렇듯이 강력한 통제가 이루어지는 공동체일수록 아카이브의 기록들은 그 지배그룹의 권한과 명분을 지켜주는 것에 집중했다. 오늘날에도 중국이나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 혹은 유사 전체주의 국가일수록 기록 관리 시스템이 매우 촘촘하게 구축되어 있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이다. 기록이 생산과 유통 및 보존 과정을 통제하고 통치 전략에 부합하는 기록을 선발하여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근거로 사용한다. 기록을 자신들의 지배 논리를 강하게 가기 위한 수단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미국이나 영국, 캐나다 등 서방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아카이브는 공동체의 이념과 체제를 담는 공간이다. 즉 아카이브를 국가의 기억 공간으로 보는 개념이다. 아카이브에 축적된 건국 이념과 핵심 가치를 담은 기록들은 국가 공동체의 구성원을 결속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사회주의 국가와 다른 점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보장과 공동체의 이념과 체제 수호라는 다소 상본되어 보이는 목표를 위해 상호 보완적 절차와 제도를 수립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아카이브의 또 다른 개념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공간이다. 아카이브의 기록은 공공력적 전반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 및 설명할 책임이 근거가 되고 공공 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해준다. 또한 자칫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만 남기고자 하는 인간의 원초적 욕구를 제도적으로 제해해주는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에도 공공기록물의 보존을 책임지는 국가기록원, 일반 사회에서 생산되는 인쇄 출판물의 수집과 보존을 담당하는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박물관, 역사박물관 등 다양한 형태의 아카이브가 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많은 아카이브가 과연 어떤 대한민국을 보여주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건국 과정과 그 건국에 이바지한 분들의 행적의 대한민국이 기억으로 남아있는가? 그러나 이러한 질문에 대해 딱히 자신감 있게 대답할 수 있는 기관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건국 7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사회는 건국절에 대해 정치적 입장에 따라 견해가 다르고 서로 다른 역사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건국이 아버지가 누구인지 언급하려 하지 않으며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 지도자들에 대한 생각이 서로 달리 주기적으로 갈등한다. 그렇죠. 우리 이승만 대통령 좌파들은 싫어하죠. 또 북한과 똑같습니다. 경제, 과학, 기술, 문화 등에서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다고 자부하는 우리 사회가 여전히 국가의 핵심 가치에 대해서는 서로 생각이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 아카이브의 기록들은 그 사회의 지난 시간에 대한 증거이고 메시지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이러저런 프로파간다에 쉽게 흔들리는 이유는 결국 아카이브들이 우리가 세웠던 가치와 성공적 경험을 온전히 축적하고 공유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네, 여기서 프로파간다는 이렇게 홍보하는 것이죠. 홍보 알리는 거. 그러니까 이 방송을 장악해가지고 KBS, MBC만 보는 국민들을 속여먹기 좋은 것이죠. 예.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선진화된 건국 이념과 헌법을 토대로 산업화 민주화의 기적을 만들어온 성공적인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아카이브에는 그 경험과 자부심이 잘 보이지 않는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아카이브 및 기록관리 제도의 발전 과정과 현주소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분의 전문가 정기혜 교수의 글은 참 소중한 글입니다. 이거 국민들 다 읽어야겠습니다. 우리나라 기록관리 제도는 좌파 정부가 주도했다. 우리나라의 아카이브 즉 기록관리 영역이 학문적 제도적 발전은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그리고 문재인 정부를 통해 중요한 획이 그어졌다. 1999년 김대중 정부에서 공공기관이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기록관리 개념이 수립되었다. 사실 그 이전에는 정부 주요 공직자들이 본인이 관리한 업무 문서를 자기 집으로 가져가는 일이 종종 있었다. 당시만 해도 기록이 곧 자신의 행적에 대한 설명을 책임이 증거이고 기관 입장에서는 선행 경험 차원이라는 개념이 부족했던 시기였다.
특히 1990년도부터 세계적으로 본격화된 디지털 기반의 전자적 업무로의 전환은 기존의 종이나 필름 등의 아날로그 자료 관리 방식으로는 그 형식이나 양적인 측면에서 감당하기 어렵게 되었다. 인터넷이 소통 기반이 되고 사회 전 분야가 디지털이라는 새로운 환경으로 전환되면서 기존의 방식으로는 한계에 봉착하게 된 것이다. 결국 디지털 기반의 기록 관리 개념이 본격적으로 공공 영역으로 도입된 것은 2007년 노무현 정부에서 기록물법을 전부 개정하면서이다. 일단 정부의 단순한 문서 보존 기능을 하던 정부 기록 보존소를 국가 전반의 기록 관리 정책과 시스템 구축을 총괄하는 국가기록원으로 확대 개편하였다. 또한 기록물 관리 전문 요원이라고 불리는 각 전문 직종이 공공 영역에 의무적으로 배치되고 정부 기관 및 지자체를 필요로 한 공공 영역 전반의 기록 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었다. 특히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설계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본인의 이름으로 특허 추천까지 냈던 청와대 행정 시스템인 이 차원 시스템은 이후의 정부 행정 프로세스의 중요한 틀이 되었다. 즉 업무 과정이 기록 생산을 의무화하고 기록이 이미 삭제와 폐기를 어렵게 했다. 이는 단순히 기록이 사후 수집 개념에서 벗어나 기록이 생산부터 보존까지 의사결정 과정의 모든 것을 기록으로 남기도록 한다는 의미이며 공공조직이 설명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중요한 개념이다. 당시 역사학계와 문헌 정보학계의 일부 학자들이 대통령이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공공기록물법의 전부 개정과 기록관리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였고 공공기관이 기록물 관리 규정과 절차를 수립하는 데 참여했다. 황무지나 다름없었던 디지털 관리 체계를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기초토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당시 그 작업에 참여했던 학자들이 노고는 인정되어야 한다. 어쩌면 노무현 대통령은 기록과 아카이브가 곧 사회의 정신과 역사를 주관하는 토대가 된다는 것을 미리 내다본 유일한 대통령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우리나라 최초로 대통령 비서실, 즉 대통령 직속 국정수행참모기관으로 국정기록비서관실을 설치했다. 일단 기록을 국가정책의 일환으로 보았다는 측면에서 관련 분야의 학계에 많은 기대를 안겨주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객관적으로 기록할 일종의 사관 개념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러나 막상 문재인 대통령 임기 동안 국정기록비서관실은 대통령 기록과 관련하여 비상식적인 논란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조작하고 삭제하고 그랬겠죠. 어쨌든 기록과 아카이브의 역할에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된 점에서 의의가 있다. 기록의 지나친 정치 도구와 기록은 사실, 팩트, 증거 다른 말로서 용어의 가치 중립적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 사회에서 기록은 초기 제도 수립 과정에서 정의한 대로 사실을 남기게 하여 신뢰와 설명할 책임 근거로 사용되기보다는 특정 그룹의 정치적 입장을 대변하는 수단으로 자주 사용되었다. 단적으로 그동안 기록계의 발표문이나 성명서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에 대한 정치적 공세가 대부분이다. 반면에 노무현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 회의로 삭제나 문재인 정부 시절 수지로 터져나왔던 기록 삭제 문제에 대해서는 늘 침묵으로 일관하였다. 이러한 일부 기록 학자나 전문가들이 편향된 해석과 정치적 공세는 초기의 제도 수립 과정의 노력과 학문적 발전을 오히려 훼손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었다. 그 일례로 문재인 정부 초기에 국가기록원과 관련 전문가 단체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정비사업과 관련된 모 기업이 문서 무단 파기 의혹을 대대적으로 제기한 적이 있다. 의혹의 단서는 해당 기업이 문서 파기의 용역을 맡은 업체의 어느 일용직 노동자의 제보였다. 사실 모든 기관은 업무 과정에서 수많은 공식, 비공식 문건을 생산한다. 그리고 보존 연한이 지났거나 중복된 문건이거나 증빙이나 정보로서의 가치가 없는 문건들을 주기적으로 전문 파쇄업체를 통해 파기시킨다. 당시 국토교통부와 국가기록원의 합동조사가 이루어졌으나 결국 불법성이 발견되지는 못했는지 검찰이 기소까지는 가지 못하고 종료되었다. 그러나 원본은 4대강 사업 관련 기업이라는 말과 문서 부담 파기라는 그다지 상관없는 두 개의 문구를 내서 4대강 정비 사업에 대한 비의호적 여론을 만드는 데 적잖게 기여했다. 탄핵당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기록 공세는 당시 사회적 분위기와 맞물려 더욱 심화되고 확대되었다. 면세점 선정 비리 의혹 관련 관세청 자료 폐기 논란, 고 백남기 씨 상황 속보 폐기 논란, 서별관 회의록 미생산 의혹 논란,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당시 문건 파기 논란 등 수많은 기록물들이 관련 정치 공세가 이루어졌다. 당시 관련 학회에서 대통령 기록물의 불법 유출과 무단 파기를 경고한 성명서 내용은 일반 국민에게 다시 청와대가 마치 기록물을 불법으로 유출하고 마구잡이로 파기하는 현장으로 인식하도록 만들었고, 자이든 타이든 언론에 아니면 말고식의 기사의 근거가 되면서 대통령 탄핵의 정당성에 힘을 실어주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사안들 대부분은 침소봉대되었거나 사안 자체가 근거가 없는 일로 귀결되고 있다. 반면에 기록이 무단 삭제 등 명백한 불법 행위는 정작 기록관리제도의 틀을 만든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의 국정기록비서관실이라는 독립된 직책까지 두었던 문재인 정부에서 발생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일부 비서진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나 NLL 회의록이죠. 임기 말에 2차원 시스템의 실제 구조는 일제 앞에서 기술하였던 프로그램 전문가를 동원해 이미 삭제를 했다는 겁니다. 당연히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하지도 않았다. 대법원은 해당 사건 관계자들에게 2020년 12월에 유죄 판결을 내렸다. 아이러니하게도 본 사건이 재판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당시 학계 일부 학자들은 자신들이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과 내용과는 전혀 다른 논리로 내세웠다. 이 지식인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대학에. 이 사건과 관련하여 한때 명지대 기록관리학교에서 가르쳤던 강교영 교수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일부 정치계와 기록계가 처음에는 노무현 당시 NLL 포기 발언이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가 포기 발언 사실과 그 회의록이 존재가 확실해지자 일제히 국가기록원에 이관된 노무현 대통령 기록물에 그 회의록이 있는데 단지 못 찾고 있을 뿐이라고 강변했고, 그러다가 다시 고의로 회의록이 삭제된 게 확실해지자 그때서는 그걸 삭제하는 건 불법이 아니라고 말을 180도 바꿨다고 기록계에 편향된 시각을 지적했다. 예, 지식인들이나 교수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탈원전 정책이 일환으로 이루어진 월성 1호기 조기 폐사와 관련하여 일부 문건이 조작이 있었던 사실과 함께 해당 부처 공무원이 임의로 문서 500건을 불법 삭제한 일이 벌어졌고, 해당 공무원은 자신의 신내림을 받았다는 해기한 변명을 했다. 그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이던 모 교수의 자녀가 다녔던 대학에서는 해당 사건에 대한 입시 기록을 삭제했는데 이 두 가지 사건 모두가 명백히 기록물법을 위반한 사건이었다. 최근에는 서해 공무원 문건 삭제 의혹까지 불거져 나왔지만 지금까지 관련 단체나 전문가들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록비서관실은 기록원이 적폐청산에 깊이 관여하면서 어떤 정권보다 기록을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했다. 그뿐만 아니라 기록에 대한 과학의 자의적인 해석과 임기 말에 추진한 관련법 개정은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기록의 사회적 인식이 더욱 혼탁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기록물은 생산자의 기능이나 책임을 입증해주는 데 의미가 있는 자료여야 하고, 기록물이 내용을 표현한 기록이 지적 실체로서 일정한 내용, 구조, 맥락을 가져야 하며 매체의 고정에 반복적으로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법적, 사전적 정의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말에 대통령 기록관은 풍산계를 기록물로 정의하고 관련 법까지 제정했다. 그 법을 근거로 대통령 기록관은 대통령 임기 후에도 개양육과를 지배하는 협약을 맺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보다 더 큰 이율 배반은 문재인 정부에서 이루어진 국가기록원에 대한 적폐청산적이었다. 풍산계 가지고 이런 참 난리를 치고. 문재인 정부의 국가기록 적폐청산과 청와대의 정치적 개입. 박근혜 대통령 탄핵 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바로 온 나라를 들썩거리게 만들었던 말은 적폐였다. 당시 정부 대부분의 부처가 그렇듯이 국가기록원도 예외일 수는 없었다. 기록관리위원회, 이하 혁신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국가기록원이 적폐청산을 추진했다. 위원장이 기자회견 발표문에 따르면 당시 혁신위원회는 민간 전문가 13명으로 구성되었고, 그들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기록관리 폐단 가운데 11개의 사안을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국가기록원 업무관리 시스템 등록 기록과 업무 담당자 PC 저장 기록 등을 국가기록원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제공받아 검토했고, 관련자 23명을 면담 조사했다. 조사 명분은 기록관리의 중립성, 전문성, 정치화라는 세 가지 관점이었다고 제시했다. 그리고 조사나 수사에 관한 권한이나 전문성이 없는 13명의 민간인들이 정부 조직 내 위원회라는 이름으로 들어와 정부 업무 관리 시스템의 기록과 개인의 PC를 조사하는 전쟁 중에나 일어날 법한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다. 더 큰 문제는 적폐를 조사하는 위원회 조직도의 청와대
국정기록비서관실이 공식적으로 들어와 있으면서 사실상 이 위원회 활동 상황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는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적폐의 기준으로 중립성, 전문성이 훼손과 정치화를 문제 삼으면서 오히려 자신들이 중립성, 전문성이 훼손과 정치화를 더 심화시키는 상황을 만들었다. 당시 혁신위원회가 적폐로 지목한 주요 몇 가지 주요 사례를 보면 문재인 정부의 적폐의 정의는 무엇이었는지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 그렇습니다. 이 박스 속에는 여러 가지 보도자료 내용을 하는 것인데, 이거 다 요약한 내용인데, 이거는 우리 애국 국민들께서는 꼭 구입을 해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 측에서 봉합마을로 가져간 것은 청와대 행정시스템이 하드디스크를 복사해 간 것이다. 물론 전임 대통령이 회고록 작성 등을 위해 기록물 열람이 필요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대통령도 임기가 끝나면 민간이신 분이다. 이를 허용하면 각 부처 장관이나 고위공무원들이 자신이 속한 부서의 기록물을 개인 집으로 복사 혹은 복제가 가는 것도 허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당시 검찰이 하드디스크 회수를 지원했던 기록원 직원들을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것으로 규명한 것이야말로 오히려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또 박스 속에 나중에 책을 꼭 구입해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당시 기록원 직원들은 검찰의 논리를 수용했다기보다는 오히려 공공기록물법이 업무 및 의사결정 과정을 남겨야 한다는 기록관리학의 기본 원칙대로 의견을 제시한 것뿐이다. 그러나 당시 혁신위원회는 해당 전문가와 기록원의 기록학계의 주장을 묵살하고 전문적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 이후 해당 기록원 전문가는 인사상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다. 설사 위원회의 논리처럼 기록학계의 주장을 묵살했다 치더라도 그것이 과연 적폐인가? 기록학계의 주장이 절대 가치라는 매우 비상식적이고 반민주적인 전제에서만 가능한 말이었다. ICA 성월총, 이것도 박스 속에 이런 책을 봐서 구입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본 발표 내용은 기록원 내부 행정기록과 회의록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와 다르다. 내부 문서와 직원들의 증언 등을 확인한 결과 임의의 이용 규칙은 없었다. 물론 당시 혁신위원회도 블랙리스트가 실제로 이용된 바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신위원회는 마치 블랙리스트가 있었고 실제적인 위원 배제가 이루어진 듯이 언론에 발표했다. 그러나 정작 내로남불은 문재인 정부에서 이루어졌다. 당시 국가기록원 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5명을 적법한 근거 없이 자진 사퇴 형식으로 교체했다. 너는 안 되지만 나는 해도 된다의 적폐의 기준이었다. 신영복 교수는 간첩이었다는 논란이 여전히 있다. 그가 실제로 간첩인지 아니든 그런 논란이 있는 사람이 쓴 현판을 굳이 국가체제 수호의 상징성을 가지는 대통령 기록관에 거려야 하는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히 가지는 의문이다. 당시 혁신위원회가 지적한 중립성이 정치적 중립성과 체제의 중립성을 착각한 것이 아니라면 본 사안은 정치적 중립의 문제가 아니라 체제 정립을 위한 국가기관이 당연한 의사결정으로 판단된다. 즉 중립성 훼손이 아니라 오히려 국가 정체성 회복이라는 차원으로 판단할 문제이다. 자, 다음은 문재인 정부 비서실장이 캐비닛 문건 폭로. 이거 아주 웃기는 코미디가 있었죠. 2017년 3월 초부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선고가 이루어진 시기에 수많은 탄핵의 정당성에 힘을 실어주는 언론 기사들이 수없이 쏟아져 나왔고 그 중에는 기록과 관련한 기사도 수시로 지면을 채웠다. 최순실 게이트라든가 대정기록관이라든가 이게 최순실을 이제 탄핵 인간 미끼로 써먹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사례가 쭉쭉 있는데요. 참 아주 부끄러운 일입니다. 언론 엉터리 기사들 제목이 이게 책에 나와 있습니다. 책 꼭 구입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기사들 가운데 관건은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캐비닛 문건 논란이었다. 2017년 10월 어느 날 당시 문재인 정부 모 비서실장은 본인 직접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직접 브리핑까지 했는데 국가의 최고 실권자인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런 일도 해도 되나 하필 임종석이죠. 캐비닛에서 폭로한다고 이런 참 웃기지 못하고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접 발표한 기자회견에 대해 모 언론은 청와대의 캐비닛 폭로 정치, 결국 박근혜 구속 연장 끌어냈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기자는 이렇게 소감을 제시하고 있다. 청와대 2인자가 직접 발표를 하길래 시국이 시국인지라 전쟁이라도 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관련 문서가 나왔다는 얘기네요. 더군다나 사건 경위의 조사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일찌감치 가장 참담한 국정농단 표본을 규정까지 했습니다. 정치적으로 하나 던진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처럼
당시 수많은 기록물 기사와 청와대 캐비넷 문건 논란은 마치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가 기록물의 파기와 은닉의 장소로 여겨지게 했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에 정당성을 힘을 실어줬다. 그러나 막상 청와대에서 캐비넷 문건이라는 이름으로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어 온 기록물 중 대부분은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의 기록물이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 더구나 그중 상당수의 기록물은 대통령 비서실에서 업무 참고적으로 사무실에 상시 비치되고 있는 활용하던 기록물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당시 우리 사회는 대통령이 비서실장이 직접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폭로한 그 정체 모를 문건 하나에 분노했고 대통령은 결국 자리에서 내려왔다. 깡패들이고 사기꾼 조직입니다. 사기꾼 조직. 인포데믹 현상과 아카이브의 미래. 아카이브는 기억을 축적하는 공간이다. 왜곡된 기억은 왜곡된 의사결정을 하게 한다. 우리 사회의 유난스러운 갈등 문제는 우리의 왜곡된 기억에 기인한지도 모른다. 좌파 정부는 우리나라 아카이브 제도 수립에 기여했다. 그러나 과연 그 아카이브에 우리의 기억이 온전하게 축적되어 있는가? 우리의 기억이 어디서부터 왜곡되어 있는지 지금부터라도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정작 더 큰 위기가 있다. 세상의 소통이 디지털 공간을 통해 이루어지면서 기억은 더 쉽게 왜곡되고 진실은 더 쉽게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 기록은 0과 1이라는 비트 스트림으로 이루어진 인류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형태와 구조로 되어 있다. 사람이 눈으로는 판독 불가능한 암호와 같은 디지털 정보는 삭제, 편집, 복제가 쉽고 공간과 시간에 제약이 없다. 이러한 디지털 속성은 인간이 정보 생산 능력을 거의 무한대로 끌어올리는 데 기여했다. 그러나 사람이 육안으로 확인과 검증이 불가능한 구조는 데이터의 신뢰성을 약화시키면서 정보의 조작과 왜곡을 일반화시키고 세상은 바야흐르 탈진실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옥스퍼드 사전에서 2017년 탈진실을 원래의 단어로 선정한 것은 이러한 디지털이 만드는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빠르고 예측이 어려운 IT 기술의 변화는 기존에 생산된 데이터와 기록을 부지불식간에 불용하게 만들면서 더 이상 연구 보존 개념은 사라지고 있다. 재현되는 환경에 따라 모양과 속성을 바꾸는 디지털 정보의 특징은 인간이 망각 기능과 더불어 어제의 이슈를 오늘의 이슈로 덮고 본질을 비본질로 덮으면서 해괴한 세상을 만들고 있다. 오늘날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아카이브는 인터넷상의 정보 유통의 관문 역할을 하는데 이며 네이버, 구글, 페이스, 인스타그램 등 수많은 디지털 정보 플랫폼들이 다 그리고 이 새로운 디지털 암흑 시대를 요구하고 있다. 가짜 정보가 전염병처럼 인포데믹 현상은 이미 우리 사이에 큰 흐름이 되어 있다. 공영 미디어와 주류 언론사에서 배포하는 정보조차도 시류를 쫓아 사람의 흥미에 집중하면서 진실과 사실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다. 효순미순 학생이 미군 장갑차 사고와 MBC 방송이 광우병 가짜 뉴스로 인한 시위 사태, 천안함 사태에 대한 진위 논란, 세월호 사기와 대통령 탄핵 사태 등 아니면 말것이 가짜 뉴스와 그에 따른 사회 갈등 문제는 그야말로 진실보다 가짜가 사회를 움직이는 사례들이다. 사실 이런 현상은 2000년대 초반부터 더욱 두드러졌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인터넷 서비스 개시 4년 만에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가 1000만 명을 넘어선 해가 2002년이고 효순미순 학생 장갑차 사유 사례도 2002년 사실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새로운 기술은 새로운 제도와 시스템을 필요로 한다. 자동차가 도입되면서 수많은 법이 만들어졌듯이 디지털 기술도 마찬가지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적 혼란은 인터넷과 정보 시스템 등을 물리적 인프라 구축에만 집중하고 막상 디지털의 취약한 속성과 역기능에 대한 대응 마련에는 미흡했기 때문이다. 현대의 전쟁은 총이나 탱크보다 콘텐츠의 싸움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짜를 동원해서라도 자신들에게 유리한 콘텐츠 생산에 혈안이 되어 있다. 그 옛날 고대와 중세 사회에서 정보와 기록이 특권층의 권력 유지를 위해 독점되었듯이 오늘날은 사상과 이념 그리고 집단 이기주의 심지어 정의를 빙자한 다수를 내세운 무리가 특권층이 될 수 있다. 정보를 독점하려는 그룹들은 디지털 기술을 통해 더욱 세련되고 정교해진 방법으로 자신에게 불리한 기록은 삭제하고 유리한 기록은 모으고 축출한다. 구글, 네이버, 트위터, 페이스북 등의 디지털 공간이 그 옛날 수도원이 폐쇄된 아카이브와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 문제는 우리의 후세대가 그곳에 쌓인 기록을 통해 삶의 단서를 찾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무엇이 진실인지 구분되지 않는 디지털 시대에 누군가는 진실을 남기고
후손들에게 전승할 가치를 축적할 제도와 주체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방법은 상호 견제와 감시, 설명할 책임의 강화를 통해 일방적인 정보 왜곡을 그나마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동의하고 추구하는 핵심 가치를 우리 후손들이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을지 누군가는 고민해야 한다. 네, 정기혜 교수님 참 좋은 글 써서 많이 배우기도 하고 그런 내용이 됐습니다. 애국 국민이시라면 이 책을 꼭 구입을 해서 3번 이상 읽으시고 가정에다 필수 소장하시고 10권 이상 사서 선물 증정하기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